네,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도 방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새벽에 조두순 출소를 했습니다. 아유, 출소할 때도 거기 좀 난리였더만요. 보니까 막 유튜버들 막 몰려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호송차 위에 올라가고 또 언론들도 많고 참.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주거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이어져서 가뜩이나 주민들은 조두순 이웃이라 그래서 껄끄럽고 불편하고 힘든데 참 주민들이 항의하는 불편 신고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답니까, 배상훈 교수님? 글쎄 뭐 보니까 뭐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네. 밤에 뭐 호루라기를 불거나 네.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중계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네. 야간에 주무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그렇고 예.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까? 네. 뭐 거의 거기는 뭐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화면에 나오는 것도 예. 또 그 건물들이 나오면은 어딘지 또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 뭐 로드뷰인가 뭔가 이런 게 예. 있어가지고 뭐 위치만 딱 보고 있으면 여기 어디쯤이겠네라고 찾아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근처가 다 노출이 되고 예, 예, 그래서 예. 오죽했으면 그 방송사에 그 화면 좀 내려달라 이런 요청도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출소할 때도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호송차도 위에서 구르기도 하고 네. 어느 뭐 그 킥복싱 그 격투기 선수 같은 경 발로 차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계란 던지고 욕설한 거 이해했지만 예, 예. 차량을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가 일본 간 뒤에 한 10여 명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소란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주민들이 항의가 많았던 거예요. 한 122건 정도가 접수가 된 거예요. 민원 접수가 됐는데 네.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그 드나든 사람도 신분증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 소란 같은 거 뭐 그런 걸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버들이 일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알림 즉 언론에 알려가지고 사람 우리 그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는 미망 하에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유튜버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게 돈이 된다면서요? 조회수 올라가면 그것이 다 광고가 되는 거고 돈이 되는 거죠. 유튜브는 그 자체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이 그 동네 살고 있는 분들도 아닐 텐데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검색어 이름에다가 이제 조두순 뭐 이렇게 집 앞 뭐 이런 거 쳐놓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영상을 보고 그걸로 또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그 언론 빼놓고는 사실은 이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 아닙니까 이게? 조회수가 핫한데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청취자 늘리기 위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 거를 방영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풍선도 받고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주하는 것이냐 이건 아닌 거로 보는 건데 어떻든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이 조두순의 사건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빙자해서 거기에 모여서 계속 그 방송을 하고 또 그리고 자기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공포를 하고 비극을 그걸 팔아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하는 건 이건 안 되죠.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주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불안한 데다가 시끄럽기까지도 하고 불쾌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이런 그런 상태잖아요.
이거 뭐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처벌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호송 차량을 올라타서 파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재물손괴를 확보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같은 방해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재물손괴는 2년 이하 아니 3년 그렇죠.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 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으로 입건을 안 해도 유튜버들이 거기서 소란을 하게 되거나 임금 소란이라든지 불안감 조성을 하게 되면은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데 경찰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주면서 그런 소란행위 같은 경우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두순 사건이 사실은 사회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혹시 경찰에서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이건 형법상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두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 집행의 정도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소란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벌금 얼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나 아니면 이제 뭐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때린다고 한다 그러면 수익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더 자극적인 영상, 더 막 사람들 그 관심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는 수익이 더 올라가면 그 범칙금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글쎄요. 뭐 지금 이게 상당히 일종의 시민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처벌도 되지만은 이걸 또 처벌한다고 해서 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 계신 경찰들도 난감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관할 경찰서라든가 관할 또 지구대 파출소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조두순 그 감시하는 걸로 초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거기에다 많은 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그 업무보다 지금 이 업무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력만 100명 이상 거기에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 치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초창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잦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시간을 돌려서 그러면 그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출소하는 날도 좀 볼게요.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에 출소를 한다 그러고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보호관찰소 가서 뭐 신고하는 내용들도 좀 있다고 해서 뭐 따라가는 언론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출소가 됐는데 관용차로 이제 집까지 조두순을 태워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뭐 누리꾼들은 아니 저 범죄자 저 흉악한 사람 왜 저렇게 보호해 주지? 이런 질문들도 하고는 있는데 김은배 팀장님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때 특별 호소한 건 맞습니다. 신변 보호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이미 유튜버라든가 사회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두순이가 출소하게 되면 보복을 하겠다.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련 기관에서는 조두순이가 자진해서 본인이 가면 되지만 오히려 다른 그 보복이 당했을 경우에는 호소 문제가 되고 또 범죄 이후에 그 보복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괜히 그 말썽을 만들거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 집에 신변보 해준 건 맞지만 그 조두순 특별 대우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우지 조두순 자체를 위한 특별 대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조두순이 거기 그러니까 원래는 교도소에 나올 때 자기 발로 나와서 자기 교통수는 나가야 됩니다. 두부 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하고 충돌해 있어갖고 그냥 거기서 나 다쳤다고 뒤집어지면은 그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럼 또 경찰에게 또 화살이 가겠죠. 가겠고 또 그 공격을 한 시민분들도 당연히 폭행이라는 죄로 되거든요. 미연에 방지하기엔 예방 조치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출소 이후에 또 출소 전부터 정치권도 그랬고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시간을 돌려본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던 때 12년 전 그때 12년형으로 감형되고 결정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항소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거 문제 삼는 경우가 지금 다시 얘기 나오고 그때 우리가 왜 뭐 했었냐? 왜 그때 12년형밖에 못 줬냐? 그리고 당시 법도 보니까 무기징역이 가능하던데라는 얘기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기징역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검찰 측에서 형법상 강간치상죄 적용했는데 네. 강간치상죄가 무기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개정이 이제 애매하긴 했는데 그걸 적용하게 되면 또 가중처벌하지 않겠느냐. 그건 7년 이상 무기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 아마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 안 하고 일반 형법을 가중처벌하는 걸로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때에 강간치상죄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그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중처벌해도 7년이나 1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그 심신미약이라든가 나이가 56세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나이 많다고 봤더라고요. 그 당시 56세를 나이 많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감경 사유로 본 감경 사유로 거예요. 봐가지고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물론 1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예. 3년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에서는 이 정도면 됐을 것이다 하고 항소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두순만 항소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엉망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네. 이거는 강간치상죄가 아니라 성폭력특례법 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송치를 했는데 경찰들은 그런 걸로 송치를 했는데 근데 검찰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법을 몰랐다고 하면 검사가 법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 개정된 법이 1년 전인가 정도의 그 괜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창 검사가 몰랐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경찰이 분명히 이렇게 수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송치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두 가지가 있으면 자기들이 봐서도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하면은 말씀하신 성폭력특례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약한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꼬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그 무기를 구형을 했어요. 무기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에는 성폭력 그 범죄의 특별력보다는 강간치상죄 죄송한데 형법상 그걸 보아서 사실은 감형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아마 당시 검사들한테 주의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끝난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약하게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보기에도 이걸 A하고 B를 봤을 때 더 강한 B를 하지 않고 A를 했으면은 검사도 이 상황이 중하지 않다고 본 거 아니냐라고 판사가 해서 이 감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 상황 벌어지고 다 끝나고 나서 12년이 지난 지금의 이 상황이 나온 게 그렇죠. 그래 되는 거. 얼마나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고 참 게다가 그 나이 많다고 술 먹었다고 이렇게 감경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죠. 나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조두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는 충분히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까.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왜 안 해?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의 후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출소할 때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제 그 영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고 마이크 갖다 대면서 반성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꾸부정하게 허리에 뒷짐지는 것도 좀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 물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만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는 그 조두순의 심리 상태는 좀 어떻게 보여요?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갈 때도 그 호송관이 말하는 쪽 외에는 반대쪽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순간 찰나기 때문에 조두순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이게 아니라 충분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거에 대한 상황이 반성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교회를 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금 어떤 호송차가 있는데 호송차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경찰관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반대편 그렇죠. 문을 열고 본인이 열고 나왔다고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상황에서도 짧게 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둘러보고 거기서 이제 꾸부장이 인사하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그냥 순간 지나가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뭘 한 게 아니라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다. 뭔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기분이 나빠야 된다. 거기서 한마디라도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그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보호관찰관 앞에 보호관찰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본인이 잘못했다고 천인 공로가 죄니까 뒷짐을 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뒷짐을 진다는 건 사람이 버티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과실이 확실한 건데 뒷짐 지고 사과했다?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 안 가는 건데 그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라도 누구든지 용서 못할 정도의 태도를 보인 거죠. 그 당시에도. 예. 지금 그 법원에서 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해 줬어요. 특별 준수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보면은 6시 이후에는 외출을 못하게 한다. 아니 9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외출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외출 못하게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의 술을 먹지 못하게끔 하고 또 학교라든가 이런 곳 못 가게끔 막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사실 전례 없는 최선의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실효성. 예,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보호관찰관이 불시 감시를 하거나 1대1 매일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야지 뭔가 좀 이 압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는 이걸 요청을 했을 때 음주 같은 경우는 전혀 음주를 못할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좀 유화적으로 0.03%. 그게 뭐냐면은 음주 단속 정도 0.03%면 면허 정지 시작점이네요. 연기 정지 들어가는 정도의 음주는 가하다 그랬고 무슨 아까 피해자의 200m 접근 건지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못 가는 거 아니면은 본인이 아까 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있어도 오후 9시부터 새벽 여기는 못 다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건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 정도의 준수칙계라도 시키라고 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법원에서 조두순을 위험하게 봤던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앞서서 전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할 수 있는 건 다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 쪽도 그렇고 지금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조두순 같은 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배성 교수님께 그거 질문 드려볼게요. 이웃에 지금 조두순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그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이 있어서 뭐 여러 SNS나 아니면 그 여성가족부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인상착의를 다 외우고 있어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지. 성범죄에 위험한 아이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일정 정도 주의를 계속 주는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일정 정도 마음가짐이라든가 왜냐하면 의미 없이 말을 섞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피할 필요는 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다거나 이런 거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주의들.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가족들과 공유하거나 주변의 아이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되겠죠. 아무튼 성폭력 범죄자들하고는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접근하거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에 이웃 지분들이 같이 말을 섞거나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예 왕따는 뭐 하지만 아예 만나지 않는 게 가장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예, 제시카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그 구세목은 만 8세죠. 그 200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그 8살 먹은 애를 46세 먹은 남성이 납치해서 성폭행을 한 뒤에 살해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니 그 범행 남자가 사실은 성폭력 전과자거든요. 그러면 성폭력 전과자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은 조심하고 피했을 텐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의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은 아동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일단 25년 이상 징역을 처하게 돼 있고 재범할 경우에는 무기까지 가능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알다시피 그 피해자 집에는 600m 이상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이런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도 하고
또 그리고 피해자한테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요걸 적용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약하게 처벌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피해자 지원 대책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코너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박태현님. 조두순 집 앞에 유튜버들 타인의 분노와 슬픔을 이용해 돈 벌겠다는 행태라 더 화가 납니다. 이런 유튜버들 처벌받길 바라고 우리 모두 이런 영상 보지 말고 구독도 끊었으면 합니다. 4222번님 12년 전에 여러 허점이 있었다고 해도 왜 12년 지난 지금까지 조두순을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다들 허둥지둥하는 걸로 보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은 좀 앞에서 살펴봤고요. 이 피해자는 가족들,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기관이라든가 여러 좀 도움 쉼터라든가 센터 쪽에서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도움 못 받고 시민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서 이사 갈 수 있었다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그 법무부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등록 59군데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확대된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걸 왜 법무부 쪽으로 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피해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는 경찰 쪽에부터 뭔가 생기가서 거기서부터 어떤 원스톱으로 쭉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송치된 다음에 피해자 그럼 그 중간에 누가 하느냐? 이제 성폭력 피해 아동이라든가 이런 걸 그럼 경찰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예산을 했는데 이런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나도 지금 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이사해서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에서 1000,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2천만 원 고 안 되는 걸로 어디를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법무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은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러면 이거 한 마지막 좀 여쭤볼게요. 조두순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처음에 발생 때부터 많이 뭐 심층 취재라든가 뭐 탐사보도 프로그램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조두순만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범죄 행위를 벌인 여러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꽤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006년도에 미성년자 그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5년형을 받았는데 형기를 마치고 2021년 9월 달에 출소를 해요. 내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피고인도 이 수용자도 초등고생들을 성폭행했는데 17살부터 13세 이하까지 상당히 불량하고 잔악한 사람인데도 출소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고 또 김모 씨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그 기간대에 10대 5명 정도를 또 성폭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징역 15년 이 사람도 살고 나오는데 2021년 4월 달에 출소를 또 합니다. 내년에 주의를 수사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내년 3월경에도 자기의 조카 딸 8세명을 그 성폭했다든지 또 어떤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친딸을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출소하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에 출소하는 거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 좀 뭐 9월 달 줄 출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두순이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조두순이 못지않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조두순처럼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 격리시키겠느냐. 네. 여기에 지금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조두순 얘기 나올 때 그 말씀을 바로 받습니다. 조두순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애들 많다. 제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들인데. 이한진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들인데. 위험도가 조두순보다 훨씬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아동 청소년을 연쇄 강간한 범인입니다. 근데 형량이 15년밖에 안 돼요. 그 한 명당 몇 명, 1년 반도 안 산 겁니다. 근데 이 범인은 그 이전에 5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연쇄 강간을 했는데 5년 뒤에 또 이만큼을 했습니다. 근데 15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지금 50몇 살인데 지금 출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험한 범죄자가 내년 9월에는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아동 성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이후의 상황들
이거를 관리하고 또 어떻게 더 이상의 재범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조두순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냐 조두순은 안 된다라고 해서 화를 냈는데 그게 아니고 이후에도 제2, 제3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빨리 시급하게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제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 많이 느끼고 최근에 이거 있네요.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비율이 예년보다 좀 의미 있는 수치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자살자,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518 같은 기간에 518명이 감소했는데 9,75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감소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살 심리 상담이라든가 하다 시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작년에 6,468건에서 올해는 17,012건으로 좀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나 자살 시도는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자살한 거에 대해서는 한 5% 정도가 감소한 거죠. 네. 근데 뭐 성별로 보니까 남성은 줄었고 여성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어떤 비율은 10만 명당 한 27명 정도 되는데 남성 비율은 30명대가 넘고요. 여성은 20명대가 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전체 수는 남성이 훨씬 더 많지만 비율이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게 20대 여성들이다.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 경험도 하지 않고 근데 사회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 직장도 못 가져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전도가 창창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좌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20대 초반의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경고가 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들 세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경고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런 경고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책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심리 상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 전후는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미취 취업 문제고 경제적 문제고 30대는 악의 맘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도 있지만 돌봄, 애 돌보는 것 때문에 많은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심리 상담 치료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대면적인 상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상담은 그게 대면적인 게 좀 우리가 그럼요. 효과가 더 높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이 컨택하고 마주쳐갖고 감정을 통하면서 이걸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소리는 듣는데 이 감정적인 것을 해결하니까 상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만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상담 기법도 활용해야 되고 조금 더 저변이 확대된 형태의 상담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이런 과제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깥 나갈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입은 좀 줄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럴 때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 또 그래도 나 좀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상담 전화가 있는데요. 국가 자살 예방 상담센터가 1393 번호가 있습니다. 1393 전화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연락해 줍니다. 또 청소년 사이버 센터가 있는데요. 1388번. 또 그리고 유명하죠. 생명의 전화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1588에 9191. 이런 데 전화하게 되면 가까운 데로 연락을 해 주거든요. 또 그리고 전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는데요. 1577-0199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우울증이라든지 상담하고 싶은 연락하게 되면은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것 같습니다. 힘들면 전화하세요. 꼭 속으로 삭히지 마세요. 병됩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